지난주에 증시가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추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희망 시나리오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상당히 이제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제가 정리 뒤에 드릴 거지만 중국과 미국이 보복 관세 전쟁 강대강으로 갈 거냐 하면 이제 좀 더 증시의 고변동 쇼크가 이어질 수 있고, 아니다, 이제 진짜로 좀 협상 완화 이런 거 나오면서 슬슬 이제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냐, 분할 매수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또 계속 나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고요. 자, 일단은 나스닥이 먼저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지면 사전적 정의로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2%, 진짜 손 쓸 틈도 없이 이틀 만에 그냥 10%를 빼버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정도 속도는 역대급 유례가 없습니다. 뭐 분할 매도할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꽂아 내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저도 정말 당혹스러웠는데, 보통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내리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내리다가 이런 식 계단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리 꽂았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도 왼쪽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17% 빠졌으니까 조금 더 내리면요 금방 마이너스 20%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마이너스 10% 라인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냥 15 건너뛰고 17까지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2024년 8월 그 일본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하루 만에 블랙 먼데이 쇼크가 와가지고 요때 이제 대폭락처럼 하루에 많이 빠졌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넘어서 지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게 말씀하시는 분은 야, 이거 S&P 500 지수 미국 증시가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박앤셀이다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저 포함해서 진짜 패닉입니다. 1년 들고 있었던 게 헛수고가 돼버렸잖아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약간 허무하죠. 17%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작년 상반기에 사셨던 분들은 수익 다 반납하고 제자리, 저 포함해서 저도 이제 뭐 연금이나 장기 투자 계좌 올랐던 거 다 반납해버렸으니까 반납이면 다행이죠.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좀 아쉽게 됐고, 이제 마이너스 20% 라인은 4,900 정도 포인트인데 지금 5,000포인트니까 뭐 여차하면 마이너스 20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가 너무 급하게 빠져가지고 요 밑에 기술적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만은 단기 과매도 구간이라고 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 감고 지금 우량주 아무거나 사도 될 정도로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바닥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이 심하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궁금한 건 진짜 찐 반등이 언제냐 이거죠.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지금 이런 거 표시하고 보겠지만은, 우리 이제 장기 투자 뭐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좀 더 찐 반등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뒤에서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요. 지금 지수는 20% 정도 빠져 있는데 빅테크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올해 빅테크 난립니다. 진짜 마이너스 30% 빠져 있고요. 빅테크 ETF 마이너스 30% 돌파 앞두고 있고요. 빅7 오른쪽 보시면 뭐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빠져있는 테슬라가 50% 빠져있는 반면에 뒤따라서 뭐 빅테크 지금 웬만한 거 다 20-30% 다 빠지는 거 보이시죠? 키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키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도 난리 났고, 먼저 빠지기 시작했던 반도체도 세상에 40%.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라 그래서 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AI 관련주들 진짜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반토막이 거의 나 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시장 지수, 빅테크, 반도체 이런 웬만한 우량주들은 거의 전 종목이 예외 없이 단기 기술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할 정도로 급락세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중 단기 기술적 반등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래도 우리 좀 더 따져볼 것들이 많죠.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해보자면은, 자, 이번 주 가장 큰 일이었죠. 가장 큰 이슈였는데, 트럼프 말로는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했지만 우리한테는 진짜 대고통이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강했죠. 그래서 그냥 모든 국가한테 10% 보편 관세 때린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60여 개국은 그거보다 더 센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면서 4월 9일자로. 중국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존 20에다가 34를 더 때린다 그러고, 뭐 베트남, 동아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 막 40% 때리고, 대만, 한국 32, 25, 일본 24. 이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기 전에 지금 일본도 총리가 가서 막 협상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 대통령 총리가 가가지고 협상했던 게 다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앞뒤 없이 거의 그냥 무지성으로 때렸다 싶을 정도로 진짜 세게 때렸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증시가 목요일 발표하고 쇼크를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주말 앞두고 금요일날 장중에 중국이 또 설마 했는데 전면전 사실상 선언을 했죠.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딱 미국 증시 장중에, 그래서 일부러 장중에 발표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시면 중국은 데이타임이 미국과 정반대잖아요. 낮 시간대가 다른데 굳이 미국 증시 열리고 장중에 이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는 거는 일부러 노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타격을 받아야 트럼프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노렸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 때리겠다 플러스 알파로 이것저것 막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강으로 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금요일 날 추가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이틀 연속 역대급 속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이 정도 속도로 빠지는 거는 역대 5등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장난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부터는 계좌를 열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러면 우리 라이브 준비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저는 이제 계좌를 닫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앱을 삭제하라 그랬는데 저 진짜 앱을 삭제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보면은 그 숫자가 주말 내내 머릿속에 안 떠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지금 제 얼굴빛이 많이 어둡다 그러는데 조명을 풀파워로 때렸는데도 지금 이 정도로 어두운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 한번 때리고 중국이 강대강으로 덤비면서 맞불 작전 전면전하면서 이틀 연속 빠져버렸고, 트럼프는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한테 보란 듯이 중국은 패닉이 왔다, 저거 봐라 지금 허둥지둥한다, 관세 양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물러서지 않겠다 한 거죠. 지금 진짜 스트롱맨들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주말간에 한 번 더 보태가지고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자, 중국이 지금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힘들다. 비교도 안 된다. 훨씬 중국 쪽이 지금 힘들다. 중국 지금 경기 침체 수준이고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을 지금 보복전을 서로 할 경우에 자, 강대강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미국이 이길 거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미국도 힘든 거 알지만 버텨야 된다. 그래서 결국 힘든 상황이지만 쉽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결국은 역사적인 승리를 할 거고 이길 것이다. 아메리카가 뭐 이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주식이 빠지니까 다들 트럼프 팬분들도 지금 욕하고 난리가 났죠. 비판이 장난 아니죠. 목소리가. 트럼프 관련 영상들 보면 댓글에 욕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너무 빠지고 대혼란이 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물러서지 않겠다 의지를 보이면서 증시가 일단은 주말 내내도 걱정을 하는 모습이고, 유럽도 지금 일단은 보복 움직임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월요일에도 순식간에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트럼프랑 중국하고 협상한다 그럴 수도 있고, 유럽이랑 뭐 말이 잘 돼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증시가 급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정리를 좀 더 드려보고, 일단 지금까지 유럽도 일단은 질 수 없다, 보복하겠다 해가지고 관세 대응 준비됐다, 보복 시사했고, 지금 프랑스, 뭐 독일이 조금 강하게 나갑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라면서 세게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 때릴 수도 있고 미국 투자 다 멈춰라 뭐 그러고 있고 세게 나오는 거죠. 일단 함부로 이제 고개 숙이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로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이 절반 이상 여론조사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복해야 된다, 반미 감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대강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4월 2일 발표하고 그래도 좀 협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도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도 협상에 나선 국가들도 다수예요. 트럼프가 밝혔죠. 베트남과 얘기했다. 베트남은 미국 대미 관세 제로에 수렴할 것으로 의사를 밝혔다. 협상할 거다. 곧 만날 거다. 이러면서 베트남의 생산 공장에 있는, 예를 들면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이라든지 의류 신발 제조 회사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심지어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발 관세 협상, 이 관세 전쟁 우려만 좀 사그라들면 증시가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유럽이 메인이다 보니까 결국은 키워드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가지고는 조금 약하고요. 그렇죠?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첫 번째 무관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되게 긍정적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를 들어올리기엔 좀 약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정리해왔는데 아르헨티나, 베트남, 이스라엘 이런 친미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국가들은 빠르게 무관세 쪽으로 트럼프가 바라는 의도대로 우리는 미국한테 관세 없게 하겠다 해서 좀 항복하는 모습이고 협상하는 모습이고, 인도도 관세 인하할 거다, 검토 중이다. 그 외에 이제 동맹국들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우린 보복 관세까지는 없다, 협상해볼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한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주말에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일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가 결국은 노리는 주 타겟은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죠. 결국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강대강에서 협상으로 가느냐,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중국이 줄 것이냐,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냐,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당분간은 1위 1비 급등락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주말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빌 에크먼이라 그래서 요 인물이 이제 헤지펀드 수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소개드렸던 적이 있어요. 일찌감치 이번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고, 트럼프가 대선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와 공화당을 노골적으로 공개 지지 선언하면서 머스크도 지지하고 도지에도 자기가 참여 의사까지 있다고 밝히면서 최측근 쪽에 들어갔다고 평가받는 빌 에크먼도
이번에 주말에 걱정스러운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트럼프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월요일날 아마 영상 보시는 시점인데 월요일날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관세 시행을 또 연기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제가 생략했지만 각국의 나라들이 며칠 만에 지금 관세가 4월 10일 전후로 이제 부과될 건데 요 뒤로부터 바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요청할 것이다. 좀 시간 더 달라. 우리 협상할 준비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협상단이 이제 외교를 통해서 우리 좀 시간 더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컨택을 하겠죠. 그래서 빌 에크먼은 월요일에 트럼프가 관세 시행을 연기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뒤에가 중요하죠. 만약에 정말로 이대로 관세가 시행된다면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있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막 중국에 54 때리고 뭐 한국에 25, 뭐 대만 30 몇 퍼센트 막 이러잖아요. 그게 된다면 엄청난 침체에 빠지게 될 거다. 심각한 침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엄청나게 비관론적, 부정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빨간 네모 붙인 부분인데 그래서 본인이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월요일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 월요일인지까지는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조차도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빨리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 협상하는 제스처를 취해줘야 빨리 이제 월가든 금융시장이든 세계 각국이든 좀 이제 트럼프가 협상 여지가 있구나. 한번 세게 때리고 거래 기술처럼 좀 제스처를 취해주는구나. 그래야 좀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쭉 끌고 간다 하면은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경고성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돌아온 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돌아온 주 주간도 정말 계속해서 좀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또 요동치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지금 긍정론자들도 많이 돌아섰어요. 댄 아이브스라고 해서 기술주 전문가이자 초낙관론자, 제가 맨날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지금 미국에 아마겟돈급 충격이 온다고 경고, 장문의 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 충격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크게 판단 미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관세 정책은 지금 미국 테크 기업들을 수십 년 뒤로 후퇴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좋은 일 시켜준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껏 미국이 지금 기술 패권을 잡아서 미국의 최대 강점인 실리콘밸리와 테크 AI 기술력 공급망을 구축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다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미국의 공장 짓는 리쇼어링 정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단기에 충격이 오고 중장기적으로 금방 회복한다고 말하냐.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달, 2달 내에 공장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4, 5년 걸리는데 어떻게 지금 트럼프 말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뭐 몇 달 조금 고생하고 버티면 내년부터 좋아질 거다,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다 그러는데 그게 되냐. 공급망이 대혼란이다. 그 예를 들어서 애플도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 중국에 공장 지어놨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든 아이폰은 지금으로 치면 $1,000, 100만 원, 120만 원 하는 게 $3,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350만 원, 4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계산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진심이라면 엄청난 지금 판단 미스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미래 먹거리를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 공급망 대혼란을 만들면서 지금 괜히 가만히 있는 중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심각하다 이러면서 큰 경고를 긍정론자조차도 했고 금융시장에도 블랙스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또 대표적인 긍정왕 제레미 시걸 교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낙관론이어서 소개 안 할 정도로 뭐 거의 나쁜 말로 하면 무지성 낙관론에 속할 정도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분들이 되게 시장에서 희망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조차도 이번에 100년의 최악의 실수다라고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좀 인사이트가 있는 말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관세 정책이 약 100년 주기로 발표가 된다. 1828년 그리고 100년 뒤인 1930년 그리고 약 100년 뒤인 2025년에 지금 관세 정책이 또 나왔는데 왜 100년마다 관세 정책이 나오냐면은 그 이전 관세의 부작용과 무서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이제 그걸 다 까먹어서 그런 다음에야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발표되는 이유가 100년 동안 살았던 한 세대가 다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에 100년 전에 관세가 어땠더라? 관세가 얼마나 끔찍했던 거더라를 기억하는 사람이 다 죽으면 그 뒤에 또 관세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년마다. 참 100년 사이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기억해야 될 점은 앞에 두 번의 관세 정책 1800년대와 1930년 그 관세 정책은 대공황을 모두 불러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위험하다라는 암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낙관론자조차도 엄청나게 이걸 비판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관세 폭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이다.
지금 왜냐면 트럼프가 발표할 때마다 미국 증시가 빠지고 미국 국민들도 힘들어지니까 자해극이 맞긴 맞죠, 단기적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긍정론자 측근조차도, 심지어 최측근 머스크조차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트럼프를 비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세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미국과 유럽 상호관세, 보복관세 지금 전쟁 앞두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머스크는 관세가 0으로 가야 된다, 상호 관세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에 반박했다기보다는 빨리 유럽 너네들 합상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고, 한 번 더 거기에 이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관세라는 거에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드러냈는데, 주말 동안 이제 한 인물이 그 소셜 미디어에서 피터 나바로라고 해서 트럼프 전 무역 고문의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관세가 미국의 효과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열이 받았는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비판을 하면서 하버드 학위만 있으면 뭐하냐, 실무 경험이 없다. 이게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 고학력자시거나 뭐 석박사 이렇게 학위 높으신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쁠 만한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얘기죠. 말하면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이렇게 있으면 뭐하냐, 오히려 나쁜 거다. 학위만 높아지면서 실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담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을 비판하면서 세상에 유용한 것을 실제 제조업으로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은, 이론적인 것만 아는 사람은 관세 영향이 얼마나 그 제조업에 있어서 끔찍한지 모른다라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스크조차도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너무 좀 심각해지니까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주말 앞두고 주말간에 2번이나 좀 뉘앙스를 표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입 다물고 있었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크게 비판한 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진짜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좀 강경하게 트럼프가 하고 있으니까 좀 측근들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인 것 같고, 증시가 이미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뭐 이거는 미국 내에서 지금 뉴스 많이 나오는데, 반트럼프 정책이 뭐 50여 개 주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손 떼라, 핸즈 오프라는 구호가 지금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손 떼라고, 정책, 관세 정책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트럼프 꼭 지지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더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지지자조차도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트럼프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주식을 오히려 사라. 왜냐, 지수 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지율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되면 그냥 놔두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은 내년에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다 하는 거고, 트럼프도 결국 지지율이나 표심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심히 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 이하, 지금이 5,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고점 대비 20% 빠지면 4,9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클 하트는 또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번에 이제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드려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경하게 나갈 것을 반영해서 JP 모건이라는 기관이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관 중에 올해 침체 기정사실화 보고서를 냈습니다. 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뭐 장난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증시에서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침체 확률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발표한 날 시장에 피가 낭자할 것이다, 그래서 연내 침체 확률을 40에서 60으로 올린다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주말간에 이제 중국이랑 강대강으로 가는 거 보면서 이제 끝났다, 올해 침체 온다, 그래서 완전히 보고서를 그냥 뒤집어버렸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원래 1.3 플러스 1.3을 전망했는데 마이너스 0.3으로 침체 발생을 전망한다, 여기 전망한다고 써놨습니다. 확률이 아니고요, 그냥 침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라고 이제 처음 주요 하우스 중에 이렇게 전망을 바꾼 기관이 되겠습니다. 엄청 부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월가가 트럼프의 강경 정책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전망치를 낮추면서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보시면요,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다 무너졌고,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모든 희망 시나리오는 좀 무너졌고, 결국 이제 줌 아웃 해가지고 왼쪽 보시는 것처럼 좀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뭐 단기 여기 선 다 무너져가지고 길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약 10년 정도 차트인데, 트럼프 1기 때 공교롭게도 20% 정도 미중 무역 분쟁 터졌을 때 20%에서 트럼프가 개입을 했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7%고요. 이번에도 이제 20% 넘어가면 트럼프가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할지, 요거 한번 1차로 좀 봐야 되는 방어선이 있고, 침체가 반영된다면 평균적으로 20% 이상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침체 쇼크 오면서 34% 빠졌고요. 러우 전쟁도 사실상 침체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25% 선까지 빠졌었죠. 그렇게 되고, 오른쪽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기와 거의 비슷하게 빠져 있고요. 22%.
1기 때는 23% 빠졌었고요. 코로나 때 28%, 러우 전쟁 때 36%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미 많이 빠져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빠져봤자 이제는 버티기 모드가 차라리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다 팔까요? 이런 질문들도 좀 간혹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팔기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약간 늦었고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차라리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빠질 때 아쉽지만 눈물을 머금고 현금이 없으시다면 버텨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 현금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은 월급 들어오는 날까지 이제 좀 부진하다면 오히려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눈 딱 감고 오히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가 더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서 지금 다 팔고 다시 바닥에 들어가겠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요. 이론처럼 지나고 나서는 뭐 말할 수 있지만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고변동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대 강이냐 뭐 협상하냐 마냐에 따라서 아마 가짜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찌라시성 그 악의적인 뉴스도 미국 증시에 엄청 많습니다. 막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큰 회사들도 되게 그 악의적으로 트럼프가 뭐 뭔 말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뿌리기도 하고, 저도 상당히 그런 거 막 헷갈릴 때가 많은데 팩트 체크 좀 진짜 잘 하셔야 되고, 뉴스에 너무 일일비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는 증시 찐반등이 나오려면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그래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요 기준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관세 전쟁이 지금 시장을 누르는 메인 테마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메인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를 때도 우리가 AI, 챗GPT 장세, AI 사이클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관세 전쟁이 메인 하락 테마니까, 하락 요인이니까 결국은 관세 전쟁이 진짜로 완화되느냐가 메인 키워드일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다면 뭔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이걸 바란다는 얘기들도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연준이 언제 돌아서느냐. 사실 과거의 위기 때, 금융위기 이후로는 사실 시장의 하락을 막은 건 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연준이 돈 풀기를 사실상 시작한 이후로 각종 위기는 사실 연준이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22년 하락장을 끝낸 것도 이제 물가가 고점을 치면서 연준의 매파,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증시가 바닥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사실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금리를 내리냐, 비둘기 전환하냐가 핵심이 될 텐데, 현재 시장에서는 6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계속해서 5월 압박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5월 7일, 그러니까 이제 5월 7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내리는 것에 준하는 비둘기파 전환, 피벗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시장의 트리거, 반전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세가 좀 완화되느냐, 두 번째는 연준이 비둘기로 전환하느냐. 저는 이제 1, 2번이 메인이라고 보고요. 1, 2번 연결돼 있죠. 그리고 3번은 빅테크가, 결국은 우리 지금 1월부터 증시 빠진 거 빅테크가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이번 4월 말부터 5월 초 중순 엔비디아까지 실적이 이제 다시 좀 살아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다 4월 말 5월 초까지 연결돼 있죠. 그래서 현재 증시를 누르는 게 저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이는데, 미증시 결국 살아나려면 뭐니 해도 빅테크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빅7이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두 개, 세 개 다 살아난다면 증시가 이제 찐반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 하실 수 있는데, 2018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해드린 거에 똑같이 있습니다. 단서가 2018년 미중무역 분쟁 1기, 공교롭게도 1기 때도 비슷했어요. 2018년 9월 10월부터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미중무역 분쟁, 그때도 중국이었습니다. 미중무역 분쟁이 갑자기 장기화 우려, 그리고 빅테크, 팡이라고 하는 그 당시 잘 나갔던 빅테크가 실적이 둔화, 그리고 그 당시에 파월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 태도에 10년물 금리와 시장금리 급등하면서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2018년 12월 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트럼프가 개입하고 고점 대비 20%에서 기가 막히게 주식 살 엄청난 기회다라고 두 번 강조하면서 다음날부터 갑자기 미중 협상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2019년 초에 미중이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 막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반전됐죠. 연준도 2019년 초 FOMC 때 갑자기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전환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쇼크가 나오니까. 그리고 실적도 공교롭게도 1분기 실적, 이제 이때부터 발표했던 실적이 빅테크, 팡이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하고 거의 뭐 데자뷰죠.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거,
그리고 연준이 돌아서는 거, 빅테크 실적이 살아나는 거, 그게 이제 4월 말 5월 초 중순에 몰려 있어서 그때까지 좀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일희일비 하면서 저점과 반등 시점을 계속 찾는 분위기가 지속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니까 한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이번에도 증시 빠지니까 뭐라 그러면요. 지금은 파월이 금리 내리기 가장 좋은 퍼펙트한 시점이다. 자, 그는 늘 늦게 움직였지만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면서 늘 늦게 움직였지만 이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해라 이겁니다. 대놓고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자, 유가도 내려가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있어요. 10년 금리를 의미합니다. 금리를 내리세요 파월. 금리 인하하세요. 이제 정치 노름 그만하세요. 정치질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아주 친절하게 노골적으로 의도를 말합니다. 자, 이래도 금리 안 내려? 라고 했는데 파월이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서두를 것 없습니다.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멀쩡하죠. 고용도 괜찮고요. 딱히 침체 아직 시그널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다음날 중국하고 강대강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요 그림도 누가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마치 지금 상황입니다. 파월 금리 내려 했더니 안 돼요. 우린 데이터 기반으로만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데이터를 망가뜨려 줄게. 관세로 데이터를 박살내는 중이죠. 언제까지? 연준이 항복할 때까지. 그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다? 5월 7일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표가 올해 금리 일정표인데 시장에서는 올해 빨라봐야 하반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빨라진 건데 이제 올해 미국 경제가 지금 지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없었으면은 소비도 나쁘지 않았고 물론 둔화지 뭐 침체까지는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억해보시면 한두 달 전에 누가 침체 얘기했나요? 그렇죠? 그냥 경제 좀 둔화되고 소비 둔화되는데 이제 연준이 적당히 금리 내리고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쇼크를 만들어내고 있죠. 눌러가지고 현재 지금 많이 앞당겨진 게 6월부터거든요. 심지어 지금 시장이 금리를 올해 4번 내릴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9월, 12월까지 해서 4번이나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로도 부족한지 지금 당장 내리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빠르면 5월 7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시장이 아직은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 지금 시장 빠지고 트럼프가 그냥 말 한마디면 시장이 막 요동치니까 뭐 중국하고 유럽하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막 이러면서 나 포기 안 한다 이러면은 뭐 사실 당장 긴급 회의라도 열어댈 수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긴급 FOMC 열어가지고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인하 당장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길 바라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거 한두 번 얘기 나온 거 아니죠. 그 전까지는 추측이었는데 이제 지금 진짜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진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 없죠. 의도적으로 쇼크 만든다 이거 뭐 거의 기정사실이죠. 대놓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금리 내리는 용도로 증시를 계속 누를 거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중국이 보복할 거 모를 리 없었고 유럽이 보복할 거 모를 리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증시가 막 헐헐 날아오르면 지금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를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많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말 5월 초까지 너무 급하게 지금 풀매수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뭐 타이밍 잡자, 바닥 잡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부터 V자 반등해주면 금리 인하 압박을 할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뜻을 그냥 좋게 해석하자면 이번에도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하는 날 여러 차례 강조한 게 우리가 관세 때린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때문이다. 이거 사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강조를 하면서 우리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게끔 미국 제조업 부활, 중산층 부활, 일자리 부활 이 얘기를 이날에도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제조업 조세 회피처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 무조건 관세 폭탄인데 미국만 0이면 사실상 그 어디 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처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 정도로 지금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의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건 사실은 끼워 맞춘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기름 가격 잡겠다. 금리 잡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참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주식이나 이런 걸 폭락시켜서 만들어내고 있죠. 저도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줄 몰랐는데 주식을 쇼크를 만들어가지고 금리를 폭락시킬 줄은 몰랐는데 사실상 지금 금리가 트럼프 취임하고 폭락하고 있죠. 4.8에서 미국 10년 금리가 3.99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유가 4년 최저가로 내려간 거 아시나요? 62불입니다. 와 이게 지금 제가 5년치인데
러우 전쟁 터지고 막 100불 넘었던 유가가 한동안 7, 80불에서 박스권 놀았던 거를 트럼프 취임하고 트럼프가 계속 그랬잖아요. 막 드릴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막 기름 파내가지고 유가 잡겠다. 유가 잡으면 물가 낮추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기름을 많이 풀어가지고 유가를 잡을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막 침체 쇼크를 만들어서 유가를 잡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는데 설마 했는데 어쨌든 지금 쇼크 줘가지고 잡고 있죠. 유가를 경기 침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의도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로 가도 약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결국 유가 박스권 잡혔고 이러면 뭐 물가 인플레이션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디플레이션 가야 될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쇼크 오면서 연준 금리 인하 압박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정부 이자가 너무 고금리 때문에 비쌌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이자가 낮아지거든요. 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정부 지출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사실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그렇죠? 주식시장 쇼크 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적당히 해야지 뭐 침체 쇼크 오면은 나라가 다 경제가 휘청이고 시스템 위기가 오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고변동 장세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공포지수라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빅스라는 건데 요게 지금 45.3이거든요.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 45.3, 40을 넘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해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40을 넘어가면 하루에 3% 오를 수도 있고 3%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변동성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향후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30이면은 하루에 2%대고 20이면은 하루에 1%대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동성이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이 돌아오는 주부터 한 달 정도 내외에 와 이게 하루에 마이너스 3, 하루에 플러스 3 장난 아니죠. 변동성이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월요일 오르고 화요일 떨어지고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시면은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다가 계좌가 더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 방향성 베팅이나 레버리지 좀 조심하시고 아예 차라리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시고 아 그래 지금부터는 그냥 좀 각오하고 분할 매수 그냥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하반기 증시가 살아날 걸 기대해보자 이렇게 관점으로 가시던지 아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버티시고 중소형주나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레버리지 이런 거 녹아내리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몇 주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량주 시장 지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40을 넘어갔을 때 지금 이 45.3이 역사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한 20번째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에요.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공포 패닉이. 근데 이랬을 때 지금 역사적으로 쭈르륵 있거든요. 뭐 금융위기 때 79까지 갔었고 쭈르륵 70부터 40까지 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요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 찍는 요 시점에 딱 매수를 눌렀을 때 1년 뒤에 봤더니 플러스가 아닌 적인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1, 2, 3, 4, 5년 뒤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도 많이 쓰이는 지표가 이 공포지수거든요. 근데 참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공포지수 40 넘을 때 사면은 1년 뒤에 돈 번다면서요. 근데 왜 샀는데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단기적인 성과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사가지고 1년 뒤에 보면 이때만큼보다는 올라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올라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를 데이터 정량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써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이거를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르길 기대하고 막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멘탈 무너지실 겁니다. 진짜로 초고변동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20% 30% 하락장 그래도 꽤 맞아본 사람인데도 아 이게 계좌가 녹아내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좌 지금 저 안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 얼마인지 손실률 얼마인지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저도 우량주로 들고 있어가지고 걔네들 그냥 버티면 오른다도 되고 근데 중소형주나 레버리지 같은 건 들고 계신 분들은 막 계좌 열어보면서 조마조마하시겠지만은 지수, 우량 ETF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이제 이미 발생한 일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희망으로는 아니고 미국 증시가 이제 결국은 단기적인 부침은 있었지만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는 게 아니고 과거 이 히스토리를 한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혹자는 이 농담으로 요즘에 버핏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현금 들고 있었던 게 좀 오른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보니까 버핏 따라 사자.
지금 사지 말고 버핏이 사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버핏을 참 좋아하고 매 분기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제일 먼저 열어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버핏조차도, 그 현역 레전드인 버핏도 어려운 게 바닥 타이밍 잡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저장해 놓은 거 가져왔는데, 이게 유명한 편지죠. 제가 아예 그래서 캡처 떠놓고 이제 저장해 놓은 건데, 금융위기 때 버핏이 대놓고 언론에 공개한 서한입니다. 나 주식 사고 있다 그러면서 2008년 10월 16일부터 지금 나는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너무 싸 보이고 나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우상할 것을 믿는다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 천하의 버핏조차도, 어떤 분께서는 버핏이 사면 무조건 오른다 하시는데, 그런 버핏조차도 요때 샀거든요. 그러고부터도 주식시장이 몇 달 동안 30%가 빠집니다. 버핏 매수 가격부터 3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버핏이 시장을 조작한다, 만든다라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천하의 버핏조차도 바닥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버핏이 사면 산다, 뭐 이런 거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또 버핏을 뭐 또 맹신한다거나 저는 그냥 다 팔고 버핏 샀다는 소식 나오면 살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쁘진 않죠. 레전드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한 사람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도 댓글들 많이 보이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 워낙 투자 잘하시지만 타이밍 잡기는 누구나 이 투자의 전설조차 쉽지는 않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공포가 4입니다. 와, 4. 여러분, 그 공포 탐욕 지수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Fear and Greed Index라고 치시면 바로 나와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공포 탐욕 지수가 0으로 갈수록 공포고 100으로 갈수록 탐욕인데, 4는요, 저도 이 숫자를 본 적이 있나 생각했는데, 이거 보시면 역대 탑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제가 표시해놨는데 지금 역대 4위입니다. 역대 4위. 숫자 4는 진짜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캡처해놓으시고 저장해놓으셨대요. 내가 역사적인 증시 상황에 있구나. 나중에 어디 벽에 걸어놓으시고 대대손손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공포 4를 견뎠던 사람이야, 이렇게 해제하셔도 됩니다. 해제. 내가 4에서 산 사람이야. 그 어디 주식 매수 하나 걸어놓으신 다음에 내가 4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이야, 이렇게 약간 자랑하셔도 될 정도로, 이거 액자에 걸어놓으셔도 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마켓 패닉입니다. 진짜 이 코로나 때 1 기록하고요, 2020년 3월 금융위기 때 2 기록하고 2, 코로나 때 3,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보시면 금융위기 때 박살났었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한 번, 러우 전쟁 때 한 번, 그 공교롭게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6 한 번 찍었었죠. 요때가 이제 고점 대비 20% 폭락하면서 트럼프가 주식 살 기회다 했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이제 그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자금이 다 녹아내리는 날이어서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정말 뼈빠지게 아껴서 미국 주식에 올인해놨는데 다 녹아내려가지고 저 그때 이제 진짜 눈물이 났던 그날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이때도 진짜 이제 미국 주식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미국 주식 할 때. 근데 또 끝나긴커녕 안 판 사람이 또 결국 이기는 시장이더라고요. 또 버티고 매수 용기 낸 사람이. 제가 매수를 권장하는 건 아닌데, 역사를 보시면 지나가면 또 결국 기회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자.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우리 역사적 순간이라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 주 정리해봤고요. 돌아오는 주도 역시 상호관세, 보복관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4월 9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날인데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 에크먼이나 지금 긍정론자들조차도 돌아오는 주 월요일, 화요일 안에 뭔가 트럼프가 스탠스 변화 안 하면 진짜 9일에 또 폭락한다, 이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10일 날에는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거 진짜 이대로 갈 거냐, 정말 이대로 강대강 가냐, 다 죽는다 이거 하는 건데, 야, 이게 정말 어떻게 트럼프가 시장 달래는 발언을 할지, 정말 죽어보자 이거 진짜 할지, 뭐 5월까지 정말 연준 금리 인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압박을 할 건지, 또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아무래도 관세가 메인이 될 것 같고, 뭐 물가도 있긴 하지만, 그렇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아직은 금융주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 뭐 금융주는 다 침체 걱정하겠죠. 대손 충당금 쌓았다, 침체 대비하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4월 말부터 빅테크 실적이라 이때가 다시 또 주목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기업들이 많아서 제가 추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메타만 확정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시 제가 업데이트 드릴게요. 미확정이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 이제 4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좀 더 저와 함께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수의견 채널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2기 시대 들어서 고변동 장세, 정신없고 정보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다, 막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엄선해서 알고 싶다,
혹은 뭐 조정장, 그리고 고변동 장세, 좀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견 구독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자료들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가나 외신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쭉 이어져 온 채널인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소수의견 구독 모집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